오스 힐먼의 내 마음 살리기 챕터 4 외면에서 화해로. 2000년에 브루스 윌리스가 주연을 맡은 키드라는 영화가 개봉되었다. 마흔의 자기중심적인 독신 남성 러셀은 눈에 띄는 정치인들과 기업체 임원들과 TV 앵커들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관리해주는 컨설팅 회사를 경영한다. 그는 건방지고 퉁명스럽고 지나치게 자신만만하고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해 라는 자아도취적인 태도로 세상을 살아간다. 그러한 태도가 그의 인격이고 그는 그것 뒤에 숨는다. 세상이 오직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는 누군가가 자기의 길에 끼어들면 바로 물리친다. 또한 무슨 일이든지 탁월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참아주지 못하고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다 사버린다. 최고급 자동차와 집과 옷은 물론이고 멋진 여자친구들까지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다. 그는 이런저런 고객들을 응대하면서 이미지 문제를 해결해 준다. 대외적인 이미지야말로 그 자신도 관리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 부분이다. 한마디로 그의 일은 겉으로 보여지는 고객들의 가짜 자아 이미지에 광택을 내주고 대중들이 그들에게서 보기를 원하고 유지하기를 바라는 그런 이미지를 그들에게 만들어준다. 그러나 러셀은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비통한 감정으로 가득하다.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와 관계 맺기를 거부한다. 그 비통함의 뿌리를 찾으려면 그의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어느 날 8살짜리 통통한 꼬마가 자신의 아파트에 불현듯 나타난다. 러셀은 러스티라는 이름의 꼬마가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다. 바로 8살의 나이로 자신 앞에 나타난 자기 자신이었다. 영화 줄거리가 펼쳐지면서 러셀은 러스티를 통해 자신의 어린 시절을 다시 발견한다. 반면 성인이 된 자신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한 러스티는 자기가 꿈꾸는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고 마침내 성장한 자신이 실패자라는 결론을 내린다. 러셀은 결혼하지도 않았고 강아지도 키우고 있지 않았고 비행기 조종사도 아니었다. 러스티가 꿈꾸는 것들,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 어느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었다. 러스티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생각해 보라고 러셀에게 말한다. 그렇게 두 사람은 여행을 떠나게 되고 러셀을 현재의 러셀로 만든 몇 가지 주된 사건이 벌어졌던 곳을 다시 찾는다. 두 사람은 러셀이 여자친구를 사귀었던 때로 돌아간다. 그녀는 러셀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꽤나 잘 참아준다. 그녀는 그에게서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는 러셀이 부정적이고 독단적인 성격 때문에 그를 떠나겠다고 마음먹는다. 그러던 차에 인간미 넘치는 어린 러스티를 만나 사랑에 빠진다. 그리고 성장기의 러스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지금의 러셀이 된 것인지 의아해한다. 러셀과 러스티는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의 조각들을 함께 맞추기 시작하고 러셀의 인격장애의 원인을 알아내려고 그 기억을 되새긴다. 어느 날 러스티가 어른이 된 자신을 보며 말한다.
아저씨가 지금 무슨 일을 하면서 사는지 알겠어요. 아저씨는 사람들이 진짜 자기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인 척하며 진짜 모습을 감출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러셀이 대답한다. 알아, 꼬마야. 네 말이 옳을지도 몰라. 이런 대화와 더불어 그의 인생의 진실이 펼쳐지기 시작한다. 영화는 어린 러스티가 집 앞에서 아버지에게 호되게 야단 맞은 사건을 러셀에게 회상시켜주는 대목에서 절정에 이른다. 어느 날 러스티는 방과 후에 운동 경기에 가야 했다. 그런데 그를 학교로 데리러 올 사람이 없어서 말기 암 환자인 엄마가 태우러 와야 했다. 경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극도로 흥분하며 현관문에서 지키고 서 있다가 러스티에게 소리쳤다. 내 엄마를 죽일 작정이야? 아픈 엄마에게 학교로 태우러 오라고 하다니 생각이 있어? 없어? 아버지는 그의 양 어깨를 잡고 거칠게 흔들면서 고함을 질렀다. 어린 러스티는 망연자실했다. 그의 인생을 결정하는 순간이었다. 그 사건은 러스티가 성인으로서 살아갈 평생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나는 결함이 있는 인간이야. 내가 엄마를 죽였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야. 그때부터 러스티는 그 수치심을 은폐하려고 애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받는 인물이 되려는 목적으로 일평생을 살아가게 되었다. 그가 아버지에 대해 품었던 비통함은 성인으로 살아가는 내내 그대로 남았다. 그리고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그의 가짜 자아는 조개 껍데기처럼 딱딱하게 굳었고 그는 그의 마음을 또다시 아프게 할지도 모를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그 껍데기 뒤에 숨었다. 그가 어렸을 때 부모가 그를 보호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가 한 회사의 경영자로서 드러낸 자기 중심적인 성격은 그를 외적으로 보호해주는 두꺼운 껍데기 인격이었다. 러셀은 자기의 상태에 대한 진실을 깨달으면서 그의 태도와 행동이 바뀌게 되고 마침내 영화가 끝날 즈음에는 새 사람이 된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의 아픔 때문에 어린 그에게 화를 내면서 반응했다는 걸 깨닫는다. 오랜 세월 비통한 마음을 안고 산 뒤에야 그는 아버지를 용서한다. 그리고 그의 자상하고 세심한 진짜 성격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마음을 치료받은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셨을 때 의도하신 본래의 모습이 되어간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그의 미래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조종사가 되려고 이미지 컨설팅 회사를 접고 심지어 강아지도 기른다. 그리고 여자친구와 결혼도 한다. 참된 자아를 감추는 껍데기. 그 영화를 보는 내내 러셀이라는 인물이 나와 정말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1980년대 초반에 광고 대행사를 시작했을 때 러셀처럼 성공해야겠다는 욕구에 사로잡혔다. 물론 당시에 나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성취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분의 지침에 민감하게 반응하려는 의욕 사이에서 나도 모르게 갈등하곤 했고 이기심과 고집스러움, 독단적인 의지와 자아도취 같은 성격이 종종 드러났다. 나는 이런 내면을 떨쳐내려고 몸부림쳤다. 사도 바울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로마서 7장 20절 라고 말한 것처럼 내면의 죄와 맞붙어 씨름했다. 어쩌면 나는 러셀과 똑같은 수준의 성격 장애를 갖고 있는 건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 쪽으로는 분명히 몸부림을 쳤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이유로 모든 성격의 장애적 요소를 계속 억제해 왔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내 잠재 의식에서는 계속 작용했다는 것이었다. 어렸을 적 부모에게 상처를 받은 나는 아픔을 갖고 살아왔다. 물론 당시에는 내게 아픔이 있다는 걸 알지 못했다. 나는 인식되지 않는 그 미지의 아픔 때문에 성취와 성공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는 잠재 의식적인 욕구를 갖게 되었고, 유능함과 성취에 지배된 가짜 자아로 살아가면서 그 아픔을 이겨내려고 애썼다. 예수님을 영접한 나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기도 했다. 그러나 내면의 잠재 의식적인 욕구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섞여 있다는 게 문제였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내 가짜 자아를 누그러뜨리도록 도움을 받았지만 내 삶의 외핵, 즉 어릴 때 받았던 상처를 또다시 받을까봐 두려워서 내 삶에 씌운 보호의 껍데기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없었다. 내 가짜 자아, 즉 보호의 껍데기는 내면에서 참된 자아를 은폐하려는 욕구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의욕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걸 나타냈다. 가짜 자아는 언제나 과거의 상처에 대한 수치심과 우리 마음에 심은 사탄의 거짓말에 뿌리를 내린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린도전서 13장 11절 12절. 정서적인 성숙함. 영화에서 러셀은 물질적으로 성공했지만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여린 어린아이처럼 행동했다. 발육정지 상태였다. 이는 성인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유년기의 정서적 상태로 되돌아가는지를 기술하는 심리학 용어이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그 시절의 나이에 사로잡혀 있기에 정서적으로 그 나이를 넘어서서 어른답게 성숙하지 못한다. 물론 어떤 순간에는 성인처럼 행동할 수도 있지만 다음 순간에는 어린애 같은 행동으로 되돌아간다. 왜냐하면 상처를 당했던 어린 시절의 나이에 고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했던 Broken Children, Grown Up Pain, 깨진 자녀들, 성장한 아픔의 저자인 헥스트롬 박사는 설명한다. 유년기의 상처로 인해 생기는 발육정지는 우리의 죄의 본성을 증폭시키거나 확대시킨다. 상처가 깊을수록 우리는 더 이기적으로, 더 어린아이처럼 행동한다. 유년기의 상처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이 크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과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과 건강한 참된 관계를 발전시키는 능력 면에서 방해를 받는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선뜻 다가가거나 그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우리의 상처가 우리를 타인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신뢰하지 못하고 진실을 두려워하는 인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은혜와 자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놓고도 힘겹게 씨름한다. 내 경우에는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에 대한 수치심과 성취를 통해 인정받으려는 욕구와 14살 때 겪은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이 발육정지에 한 몫을 했다. 정서적으로 성숙하려면 러셀이 그러했던 것처럼 상처를 준 당시의 사건을
직면해 보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상처들을 치료받는 데는 정서적인 성숙함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2009년 6월 팝스타 마이클 잭슨이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을 과다 복용하여 돌연사했다. 그의 경우는 우리가 앞으로 목격하게 될 발육정지의 사례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이다. 그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신체적 학대를 당했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의 아버지는 종종 자녀들을 거꾸로 들거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벽에 밀쳤을 뿐만 아니라 고함을 지르면서 겁을 주곤 했다. 마이클 잭슨 역시 어린 시절에 외로움으로 많이 울었고 아버지만 보면 때로 메스꺼워지거나 토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는 아버지가 손에 허리띠를 들고 의자에 앉아 자신과 형제 자매들이 공연 연습하는 걸 지켜보면서 제대로 못하면 다 찢어 죽일 거야 라고 화내던 모습을 회상했다. 이런 것들이 그의 삶에 발육 정지를 일으킨 유년기 초기의 상처였다. 세상은 어른이 된 그 남자가 정서적으로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걸 목격했다. 놀이기구를 완비한 네버랜드라고 불리는 놀이공원을 짓고 그곳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길 좋아했다. 그러나 어른으로서 아이들과 지낸 게 아니라 실제로 그들과 똑같은 어린이로서 어울렸다. 그를 잘 아는 사람들은 그가 정말 어린아이 같았다고 말했다. 아마도 그는 정서적으로 9살 무렵의 발육 상태에 정지되었을 것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핵스트롬 박사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의 행동에 근본 원인이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성장 과정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 그것을 부인하면 성장 과정이 저해된다. 핑곗거리가 아니라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라고 말한다. 과거에 대한 진실을 배우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지를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걷기 시작할 수 있다. 당신의 과거에 관한 진실을 아는 게 자유와 치유를 향한 첫 걸음이 된다. 당신의 유년기를 직면해 보라고 격려하고 싶다. 그때 당신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 있었는가? 현재 성인으로서 특정한 죄를 떨쳐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어쩌면 과거의 충격적인 사건이 당신의 삶에 발육정지를 일으켰을지도 모른다. 구체적으로 언제 당신의 삶에 발육정지가 일어났는지 계시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고 그 아픈 곳을 치유해 달라고 구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갖고 계신 치유와 자유 안에서 걷기 시작하라. 오스힐먼의 내 마음 살리기 챕터 4 외면에서 화해로.